이렇게 뜻깊은 날을 맞아서 이런 장소에 저를 불러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김대원 장로님과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고신파 교회에 우리 3대에 걸쳐서 교회를 다닌다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이 장소는 노무현 정부 때 아주 자주 찾아왔던 장소입니다. 그때 뵙던 분들도 오늘 여기 오니까 몇 분 만났습니다. 1945년 8월 15일, 1948년 8월 15일 다 의미가 깊은 날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독립유공자들을 초청을 해서 식사를 하면서 아주 깔끔하게 이른바 건국 논란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체제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운동이었다. 왕정복권 운동도 아니었고 공산주의 전체주의 국가를 만들려는 운동도 아니었다. 바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건국을 위한 운동이었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김구 선생 아마 손녀 되시는 분인지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자꾸 편가르기를 하는데 이제 대한민국은 하나가 돼야 된다 라고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말을 딱 받아서 김구 선생은 반공에는 가장 반공적인 사람이었다 라고 딱 정리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멋진 이야기를 아주 쉽게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1948년 8월 15일이 건국된 날이다. 뭔가 당연한 이야기죠. 를 확인했습니다. 몇 사람이 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기념일로 기리느냐고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1998년 김대중 정부 때 1998년 8월 15일을 건국 50주년으로 기렸습니다. 1998년에서 10년이 지나서 2008년 8월 15일 이명박 정부가 건국 60주년으로 기렸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건국 기념일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공식적으로 생일이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생아적인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오는 8월 15일 기념사를 아주 근사하게 역사적인 연설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국절 시기는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끝났습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은 대통령의 직무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국가의 독립. 두 번째, 영토의 보존. 세 번째, 국가의 계속성. 네 번째, 헌법 수호의 책무를 가진다. 그런데 여기서 국가의 계속성이 뭐냐? 대통령이 수호해야 할 국가의 계속성이 뭐냐? 바로 그게 국가의 정통성을 말합니다.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국가이고 합법 정부이며 우리 민족사의 정통국가다 하는 것을 수호해야 할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을 우리가 그동안에 광복절로 기렸는데 이 광복이라는 말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원래 광복이라는 말은 독립이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쓰였습니다. 제1회 광복절이 언제였느냐 하면은 1949년 8월 15일이었어요. 그러니까 1949년 8월 15일에 기린 그 광복은 건국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하죠. 독립운동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1945년 8월 15일은 해방된 날입니다. 그러나 해방되고 미군정이 들어와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 뒤 3년 동안은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948년 8월 15일을 광복절이라 그러면서 건국기념일로 1회, 2회 기르다가 3회인지 4회 때부터 아주 이게 좀 성격이 이상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8월 15일 하면은 정부수립 기념일 그리고 광복절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니까 갑자기 건국 이 의미를 빼버리고 광복만 기리고 그 광복이 바로 해방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8월 15일을 해방기념일로만 기리면은
대한민국 생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해방과 건국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해방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수동적이죠. 해방되었다. 연합군이 일본에 이겨서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건국했다고 합니다. 건국되었다는 이야기 안 합니다. 즉 건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지도하에 우리 국민들이 공산당과 싸워서 건국한 겁니다. 이게 바로 주체적인 것 아닙니까? 하는 것하고 되는 것하고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치 면에서 건국이 해방보다 우선한 겁니다. 우리나라 민족사적 정통성은 매우 소중합니다. 지금 남북 간의 이 대결은 두 가지 대결입니다. 하나는 이념의 대결이고 하나는 정통성의 대결입니다. 저는 한반도의 이 대결 구도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남북 간의 대결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그런데 이념전쟁에서는 사실 우리가 이겼어요. 자유민주주의와 실명경제를 가진 우리가 사회주의 독재를 하는 북한에 이겨가지고 국력의 차이는 경제력으로 이야기하면 100대 1입니다. 자, 그런데 역사전쟁에서는 지고 있어요. 민족사적 정통성이 북한 노동당 정권, 김일성 세력에 있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에 있느냐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고 있습니다. 왜 지고 있느냐? 대한민국 세력이 없잖아요. 북한은 세력이 있잖아요. 그래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바로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부터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 이분이 국가의 계속성을 지키기 위한 헌법상의 책무를 다해가지고 대한민국이 민족사적 정통국가라는 것을 확인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우리의 민족사적 정통성은 기록된 역사를 기준으로 한다면 한 2000년 동안 백제, 신라, 고구려가 삼국 쟁출을 하다가 7세기에 신라가 당과 손잡고 통일을 했습니다. 삼국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하여 한반도를 한민족의 보금자리로 만들었습니다. 최초의 민족 통일국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 조선, 일제시대, 대한민국 이렇게 흘러오는 게 우리 민족사적 정통성의 흐름인데 저 북한 노동당 정권은 고구려 중심 역사관 그리고 발해를 앞세워가지고 신라의 삼국통일을 부인합니다. 부정합니다. 왜냐? 신라의 삼국통일을 부정해야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부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 그리고 합법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1948년에 있었던 일로 해서 대한민국은 민족사적 정통성뿐만 아니라 국제적 공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출발점은 1948년 5월 총선거입니다. 5월 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남로당이 폭동을 일으켜서 거의 2개 선거구에서는 국회를 뽑지 못했습니다만 그때 투표율이 90%를 넘었습니다. 그리하여 국회를 구성하고 이 국회가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대통령 중심제로. 그래서 그 헌법에 기초해서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고 뽑힌 대통령이 조각을 하고 해가지고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선, 헌법, 그리고 정부 구성 이 과정을 딱 합쳐서 건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요 앞에 있었던 조선, 고려, 신라, 백제, 고구려와는 차원이 다른 나라입니다. 이런 한국, 대한민국 이전의 정치체제는 그걸 국가라고 부르기보다는 보통 왕조라고 부릅니다. 왕조, 다이나스티. 그러나 대한민국은 국가입니다. 네이션 스테이트입니다. 국민국가입니다. 즉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구성한 국가죠. 이걸 흔히 민주국가라고 하기도 하고 국민국가라고 합니다. 네이션 스테이트입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영광된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영광된 순간이 바로 대한민국 건국입니다. 왕조 수립과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는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75주년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어떻게 맞이하게 되었느냐부터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핵무기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 핵무기의 기본 원리는 아인슈타인이 만들었어요. 아인슈타인이 1905년 스위스 수도 베른에서 특허국에 말단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20대였어요. 이 사람이 심사숙고한 끝에 만들어낸 공식이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무슨 실험을 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머리로 사고를 해가지고 만들어낸 일반 상대성 이론에 붙어 있는 공식이 하나 있었어요. E = mc 자승. 잘 아시죠? 이 에너지는 m 질량 곱하기 c가 문제입니다. c가 빛의 속도입니다. 빛의 속도의 제곱이다. 이걸 가지고 독일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2차 세계대전 전후해가지고 핵폭탄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관계했던 사람이 미국으로 망명을 해가지고 슬리자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인슈타인을 찾아갑니다. 아인슈타인은 그때 프린스톤의 고등 무슨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를 찾아가서, 아이고 우리 선생님 때문에 큰일 났습니다. 지금 나치 독일이 핵폭탄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금명간에 완성될지 모릅니다. 미국도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편지를 하나 쓰더라고 합니다. 편지를.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아인슈타인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E = mc 자성이 왜 핵폭탄으로 가버린 거냐. 근데 설명을 쭉 하니까 알게 됐습니다. 자기의 공식 하나로 지금 원자 폭탄을 만들게 되었다. 물론 그 공식으로 원자력 발전소도 만들죠.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물리학자가 보낸 편지니까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보고는 바로 결단을 합니다. 글로브라는 장군을 불러가지고 우리도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서 미국의 뉴멕시코주 사막에 비밀 기지를 만들어가지고 핵폭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맨해튼 프로젝트라고 해요. 세계에서 유명한 노벨상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총 인원이 15만 명을 동원한, 10만 명을 동원한 대규모 비밀 프로젝트를 추진하다가 드디어 1945년 7월 16일 실험에 성공합니다. 그 실무 책임자가 로버트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아마 15일에 개봉되는 모양인데 아주 미국에서는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핵폭탄 실전에 투입할 수 있다 된 거죠. 그런데 7월 8월 이때쯤 되면은 이제 독일은 그 전에 5월에 항복을 했죠. 일본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미군이 오키나와에 그 몇 달 전에 상륙작전을 했는데 오키나와에서 미군이 한 10만 명 죽고, 일본군이 제가 실수, 일본군이 10만 명 죽고 미군이 한 16,000명 죽었습니다. 야, 이런 식으로 결사항전한 사람들하고 싸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겠느냐. 본토에 상륙하면은 미군이 한 100만 명 죽고 다친다. 이런 계산이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트루먼 대통령이, 그때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트루먼 대통령이 부통령으로서 이제 이어받았는데, 이분은 부통령 시절에는 그런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걸 딱 받아보니까, 핵폭탄을 쓰지 않을 수 없다.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특히 핵폭탄을 개발한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이건 너무나 위력이 강하니까 차라리 저 태평양에 한번 실험적으로 투하해가지고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일본에 보여주고 한국 안 하면 쓰겠다.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트루먼 대통령은 가만보니까 100만 명이 죽는데 이걸 가지고 안 썼다가는 나중에 욕만 먹겠다. 이런 판단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쓰기로 합니다. 언제 쓰기로 하느냐. 7월 말부터 8월 중순 사이에 아무나 날짜를 잡아서 쓰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알려집니다. 소련은 그때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권위에 의해 가지고 독일을 항복받은 다음에는 군대를 만주로 돌려가지고 일본 관동군을 치겠다 해가지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력을 만주로 막 집중시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트루먼 대통령이 7월 16일에 핵실험에 성공했다는 보고를 딱 받아보니까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이거 빨리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련군이 도움을 받지 않아도 이길 수 있다. 가장 빨리 쓰려고 하니까 날짜가 잡히는 게 8월 6일이었습니다. 8월 6일 히로시마에 우라늄 탄을 떨어뜨렸습니다. 이 우라늄 탄과 플루토늄 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라늄 탄은 이것은 실험할 필요 없이 무조건 터지게 돼 있어요. 플루토늄 탄은 이게 터질지 안 터질지는 실험해봐야 되는데, 실험해보니까 성공적이었습니다. 8월 6일 히로시마에 떨어지고 10만 명 이상이 바로 적사를 했습니다. 수많은 한국인들이 있었죠. 그래도 항복하지 않으니까 8월 9일 이 B-29 폭격기가 어디서 출발하느냐 하면, 사이판에 가신 분들, 가보신 분들은 그 옆에 티니안 섬이라고 있습니다. 납작한 섬. 거기서 출격한 B-29가 원래 목표지가 어디였느냐 하면 비다 큐슈였습니다. 고쿠라라 부르기도 하는 비다 큐슈를 목표로 해서 갔어요. 그래서 폭격을 하기 위해서, 투하하기 위해서 섭외를 하는데 구름이 띄어가지고 밑에 표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몇 바퀴 돌아도 안 나와요. 구름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름도 다 떨어지고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갈 때 후보지로 선택한 게 나가사키였습니다. 나가사키 상공에서도 이게 구름이 끼어서 돌아갈까 마지막으로 한번 섭외를 해보자 하는데 딱 구름이 열리고 그 밑에 미쓰비시 중으로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 길로 바로 플루토늄탄을 떨어뜨렸죠. 나가사키 가보신 분은 거기 성당이 있었습니다. 아주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 상공에서 터졌습니다. 그 성당에 피난 갔던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거기서도 한 7, 8만 명이 적사를 했습니다. 그 이틀 뒤에 일본이 천황 임석하에 전쟁 지도자 회의를 해가지고 항복을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조금 더 일찍 썼더라면, 핵폭탄을 8월 한 1일쯤 썼더라면 소련군은 참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소련군이 참전한 게 8월 9일이었어요.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 떨어뜨린 바로 그날 참전을 했습니다. 반대로 핵폭탄 개발이 늦어져가지고 8월 한 20일쯤 원자 폭탄을 떨어뜨렸다면 이미 소련군은 물밀듯이 내려와가지고 아마 부산까지 누웠을 겁니다. 너무 늦었으면은 한국이 공산화되었고, 빨랐으면은 분단되지 않았을 것인데, 어중간하게 8월 6일, 9일 이렇게 해서 산발조서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틀 뒤에 일본이 천황 임석하에 전쟁 지도자 회의를 해가지고 항복을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조금 더 일찍 썼더라면, 핵폭탄을 8월 한 1일쯤 썼더라면 소련군은 참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소련군이 참전한 게 8월 9일이었어요.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 떨어뜨린 바로 그날 참전을 했습니다. 반대로 핵폭탄 개발이 늦어져가지고 8월 한 20일쯤 원자 폭탄을 떨어뜨렸다면 이미 소련군은 물밀듯이 내려와가지고 아마 부산까지 누웠을 겁니다. 너무 늦었으면은 한국이 공산화되었고, 빨랐으면은 분단되지 않았을 것인데, 어중간하게 8월 6일, 9일 이렇게 해서 38도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38도선을 가지고 자꾸 미국이 분단에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과 다르죠. 자, 이제 8월 12일쯤입니다. 트루먼 대통령에게 일본이 항복하겠다는 통보를 합니다. 자, 항복을 어떻게 받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군이 무장해제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 한반도 만주에 있는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어떻게 하느냐. 우선 38도선을 딱 끄어가지고, 가운데, 38도선이 가운데 있으니까 끄어가지고, 그 북쪽은 소련군이 진주해가지고, 일본군으로부터 항복을 받고,
산발도선 남쪽은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이 와가지고 문제 해결을 시킨다. 이런 아이디어를 미국에서 냅니다. 그 결정한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두 대력인데, 한 사람은 딘 러스커, 나중에 국무장관이 됐습니다. 또 한 사람은 돈 스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또 일본 사령관으로 한국에서 근무한 사람인데, 두 사람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지도를 보고 이렇게 선을 딱 꺼가지고 소련에 제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했느냐. 놀랍게도 스탈린이 그 제안을 받았어요. 스탈린 제안 받지 않고, 뭐 그렇게 복잡할 건 없다. 우리 이미 함경북도에 상륙했으니까 우리가 부산까지 가겠다 했으면은 여러분들이나 제가 지금 김정은 치하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스탈린이 그렇게 쉽게 받았을까? 거기에 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스탈린은 한반도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일본을 분할 점령하는데, 북해도는 소련이 분할 점령하도록 미국에 요구하기 위해서 한국에 대해서는 양보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나중에 홋카이도도 미국에서 관할권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산발도선 남쪽에서 대한민국이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은 그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이 천한 문문입니다. 그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때로는 문제 해결에 더디지만은 종국에 가서는 선이 악을 이긴다고 믿고 민주주의를 밀고 나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민주주의를 하면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생긴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 문제가 잘못되었을 때 독재체제는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너집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문제가 생기면 그걸 들추어내가지고 요새 잼버리 대회에 막 비판하고 하듯이 막 떠들고 탈원전 정책이 잘못됐다고 막 비판하고 하면 결국은 탈원전 정책이 중단되잖아요. 민주주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민주주의를 밀고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승만 대통령의 유명한 연설 중에 속합니다. 지난 7월 27일 제가 맡고 있는 단체가 이승만, 트루만, 박정희 동상 건립 추진 모임이었습니다. 거기서 드디어 동상을 만든 지 7년 만에 다부동, 경상북도 칠곡군 다부동에 이승만, 트루만 동상을 세웠습니다. 제막식을 했습니다. 날짜는 7월 27일이었어요. 7월 27일, 정전 70주년. 또 그날이 공교롭게도 이승만 대통령이 1965년에 돌아가셔가지고 군인묘지에 안장된 날입니다. 그날 제막식을 했는데 그 동상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두 분 동상을 같이 세우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분 동상을 같이 세우려면 한국에서는 다부동 전적지가 제일 최적지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부동 전적지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전에서 가장 중요한 결전장입니다. 다부동 전적지에서 한국과 미군이 최초의 합동작전을 합니다. 한국군은 1사단장 백선엽, 그리고 미군은 마이켈리스라는 대령이 지휘하는 연대가 공동작전을 해가지고 3개사단의 북한군 주력을 저지합니다. 그러니까 북한군 주력과 정면으로 붙어가지고 이긴 경우고, 그것을 지켜냈기 때문에 대구, 부산, 이 교도보, 낙동강 전선을 지킬 수 있었고, 그 시간대에 인천 상륙작전을 준비해가지고 상륙작전에 성공하고 북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부동이야말로 한국전의 워틀루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결정장 노르만디에 비유할 수 있는, 또 한미동맹을 예약한 이 자리에는
두 최고사령관의 동상을 같이 모셔야 한다. 두 최고사령관, 한국군의 이승만 그리고 미국의 truman 대통령 동상을 모셔야 한다라고 해서 2016년부터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박 L2L 회장이라는 분은 81세 되시는 분인데 이분이 소련 가장 출신입니다. 자수성가한 기업인데 이분이 2016년부터 내가 이렇게 기업할 수 있고 잘못 잘 사는 게 바로 이 세 분 덕분 아니냐. 동상을 만들자 해서 동상을 각 5억씩 15억을 투자해서 만들고 그 동상은 우리나라에서 동상 제일 잘 만드는 김영원 씨, 저 공항내 세종대왕 동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4m 20cm 아주 큽니다. 그 동상을 만들었습니다. 2017년이 됐어요. 상암도에 가면은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세우려고 하니까 반대자들이 막았어요. 당시에 박원순 시장, 마포구청장 또 이런 반대단체들이 합세를 해가지고 상암동 박정희 기념관에 박정희 동상을 지금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있을까요? 링컨 기념관에 링컨 동상을 못 세우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해군을 만들어 놓고 군함 건조하지 못하게 하는 것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truman 동상, 이승만 동상을 우선 세워야 되겠다 하다가 용감한 분을 만났습니다. 경북도지사 이철우 지사가 2019년부터 세우겠다. 그런데 칠곡군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설득하고 또 중간에 선거도 있고 해가지고 드디어 두 분 동상을 거기에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메가드 동상은 인천 자유공원에 있습니다. 1950년대에 이미 세웠어요. 메가드 동상 세우면서 truman 동상 못 세우면 됩니까? 메가드 장관을 한국에 보낸 분이 truman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 한국의 인물보다 외국 사람으로서 우리를 가장 많이 도와준 사람이 truman입니다. truman 대통령이 계셨기에 우리가 무슨 근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엔 감시하의 투표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건국한다는 결정을 유엔이 내렸는데 바로 그 뒤에 truman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6.25가 왔습니다. 6.25 남침 보고를 truman 대통령은 어디서 받았느냐? 그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이분이 미주리 주 인디펜던스에 가 있었습니다. 밤 9시쯤 전화가 왔어요. 딘 애치슨 국무장관이 전화가 왔습니다. 각각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공산군이 전면 남침을 했습니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고 아무 말 안 했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할까? 그러면 지금 밤 비행기 타고 워싱턴으로 가야 되냐? 애치슨 국무장관이 많이 났습니다. 우리가 다 유엔 안보리 소집도 했으니까 밤에 비행기 타는 위험하니까 다음날 오세요. 그 다음날이 됐습니다. 다시 애치슨 국무장관이 전화보고를 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은 한국군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때 truman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We have got to stop the sons of bitches no matter what.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 개자식들을 막아야 합니다. We have got to stop those sons of bitches no matter what. SOB 서로 비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이번에 이 동상에 새겼습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 개자식들을 막아야 합니다. 욕설을 했어요. 그리고 이걸 번역을 할 때 개새끼로 하느냐 개자식으로 하느냐 좀 논란이 있었어요. 개새끼라고 하면은 개도 인권이 있는 거 아니냐. 개자식으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개자식으로 했습니다. 그 새긴 말이 앞으로 유명해질 겁니다. truman 대통령은 며칠 뒤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북한군의 남침은 유엔에 대한 전면도전이다. 유엔이 바로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렇게 불법 남침했으니까 가만 안 두겠다고 하면서 북한군의 남침은 뭐라고 했느냐? 밴디트 레이드라고 했어요. 밴디트 레이드. 마적단 습격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경멸한 거죠. 마적단 습격사건이다. 그 말은 공산당 너희들이 무슨 국가냐?
마적단이라고 부르습니다. 마적단 습격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우리는 유엔의 기치하에 출동한다. 북한 체제를 마적단이라고 부른 또 한 사람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신상옥 씨였어요. 신상옥 씨가 김정일에게 납치됐다가 탈출해서 한국에 왔을 때 제가 처음 만나서 제가 궁금한 게 있다고 하면서 물었습니다. 회고록을 보니까 우리 최은희, 신상옥 두 분이 김정일이가 주최하는 파티장에 가서 거기서 막 한국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 어떤 모습이 띠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가 마적단입니다. 그 자들 마적단입니다. 북한이라는 마을을 점거해가지고 노략질하고 분탕질하고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것만 생각하는 마적단입니다라고 했어요. 제일 정확한 용어입니다. 이게 북한을 복잡하게 뭐 공산주의 체제로 보는 것도 있어요. 뭐 주체사상은 다 살리지만은 그러나 속성은 마적단입니다. 밴디트 웨이드가 맞아요. 대한민국을 살린 위대한 역사입니다. 트루만 대통령 일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특이한 기록을 가진 분입니다. 이분이 지난 150년 동안 미국 역대 대통령을 위해서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농부 출신으로서 일찍부터 농사 짓고 1차 세계대전 나니까 지원해가지고 포병대위로 뛰고 돌아와서 일찍부터 정치를 한 분. 아주 솔직담백한 미국에서 우리가 미국 시골에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순박하고 정의로운 사람을 김일성과 스탈린과 모 대통령이 잘못 건드린 거죠. 트루만의 성과를 잘못 건드린 거죠. 남침 당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의 처지는 어떻게 됐냐? 1대3이었습니다. 그때 교환국은 없었습니다. 한미동맹이 없었죠. 미군이 언제 철수했느냐? 1949년 6월에 철수를 했습니다. 그때 5만 명이 있었잖아요. 교구 선생님이 참 위대한 독립운동의 지도자인데 마지막에 실수를 했어요. 무슨 실수를 했느냐? 남북 합작으로 통일정부를 만든다는 생각에 몸을 담았다가 결국 김일성에게 이용되고 또 총선에는 참여하지 않고 이런 과정에서 또 하나 실수를 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를 했습니다. 주한미군을 철수하면은 북한군이 남침할 거라는 걸 알고 그렇게 했느냐 모르고 그렇게 했느냐 그게 좀 쟁점인데 어쨌든 그런 실수를 해서 주한미군 철수하고 1년 뒤에 남침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승만 대통령은 무초 대사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남녀노소가 다 나와서 몽둥이와 돌멩이를 들고서라도 싸우겠다. 무기를 빨리 보내달라. 무기 안 보내주면 우리는 남녀노소가 돌멩이와 몽둥이로도 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승만은 주한미군도 없고 한미동맹도 그런 상태에서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1대3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즉 스탈린과 모택동과 김일성 1대3으로 싸우면서 결사항전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게 미국의 참전을 이끌어낸 여론인 중에 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 두 분이 같은 자리에 동상으로 지금 만났습니다. 두 분은 딱 한 번 만났어요. 1954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정부 시절입니다. 미국을 방문해가지고 의회에서 아주 근사한 연설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은퇴해서 고향에서 살고 있던 트루만 대통령을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그게 1954년 8월이었어요. 그 이후에 처음으로 다시 동상으로 만났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아이들을 데리고 그 칠곡에 전적지에 가셔가지고 그 옆에 또 미리 만들어 놓은 백설은 장군 동상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구경도 하시고 거기에 새겨놓은 글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 동상과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두 쇳덩어리가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동상을 만들면서 여기에 영혼과 정신과 결의를 담자고 만든 동상입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 7월 19일 대구에 피난 가서 직접 타자를 쳐가지고 트루먼 대통령에게 보낸 영문 편지가 있습니다. 천한 영문입니다. 그 영어 문장을 제가 읽어보고 너무 감동해가지고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사이트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는 게티스버그 연설보다도 더 훌륭한 문장이고 훌륭한 정신이 담겨있다. 그 문장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미국인으로서 살다가 죽었지만 여기서는 세계 시민으로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세계 시민이란 말이 나옵니다. 미국인은 미국인으로서 살았지만 죽을 때는 세계 시민으로 죽었습니다. 세계 시민은 뭐냐? 미국만 지킨 게 아니라 세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국적을 초월해서 목숨을 바쳤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게 어디 말장난입니까? 사실 아닙니까? 남친 소식을 듣고 트루먼 대통령이 불끈 화를 낸 덕분에 우리는 살았고 미국인은 연인은 180만 명이 참전했습니다. 그 중에 5만 4천 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미국의 명문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 출신 50명이 여기서 전사했습니다. 워커 장군도 여기서 전사했습니다. 세계 역사상 아무 영토적 이해관계가 없는 저 지구 반바퀴나 떨어져 있는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자국 전군이 180만 명을 보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유일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서 있는 거죠. 그 감사를 우리가 이제 제대로 표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승만, 트루먼 동상 그리고 기념관 짓는 게 다 감사 표시 아니겠습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올해가 이번 제목에서 제가 이랬습니다. 건국 75주년, 전후 70년의 회고와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전후 70년은 무슨 뜻이냐고. 바로 7월 27일부터 계산을 하면은 올해가 전후 70년입니다. 7월 27일 휴전이 됐습니다. 휴전이 됐을 때는 마치 무승부인 것 같았어요. 300만 명이나 죽은 이 전쟁이 무승부로 끝난 것 아니냐. 휴전선에서. 그때 얼마나 사람들이 허망했겠습니까? 그런데 무승부가 아니었어요. 7월 27일부터 새로운 형태의 체제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서냉전이죠. 거기서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느냐? 이렇게 이겼습니다. 자, 6.25 전쟁을 계기로 해가지고 제일 득본 나라가 어디냐면 대만입니다. 대만은 6.25 전쟁 나기 전에는 미국이 포기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모택동이 안심하고 상륙작전을 켜기 위해서 광동 지방에 병력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6.25 딱 나니까 트루먼 대통령이 이 소련이 불장난을 하는구나. 그러면은 대만을 지켜야 한다. 해가지고 바로 다음날 7함대를 대만 해협에 보내가지고 그때부터 대만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대만은 우리 덕분에 살았어요. 그리고 일본이 경제부흥했습니다. 독일이 당연히 서독이죠. 서독이 재무장을 합니다. 나토가 그때만 해도 그냥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나토를 본격적인 군사 동맹체로 키웁니다. 그리고 트루먼 대통령은 이제는 소련과 정면 대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군사비를 4배로 늘립니다. 6.25가 났을 때 미군 병력이 얼마였느냐? 160만 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6.25가 끝날 때는 350만으로 늡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서 한강의 기적을 이뤘어요. 이런 게 다 합쳐져가지고
40년 뒤 1989년에서 1991년 사이에 동구 소련 공산군이 차례로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지는데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게 서울올림픽입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100을 넘어서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우리가 근사하게 치렀습니다. 그때 동구, 동독이라든지 헝가리, 루마니아 이런 사람들 다 스포츠 강국 아닙니까? 오랜만에 한 12년 만에 처음으로 선수단을 보냈습니다. 소련도 대규모 선수단을 보내니까 그 중계방송을 했습니다. 개막식을 또 우리가 얼마나 근사하게 했습니까? 그 중계방송을 본 동부 공산권 러시아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독재국가, 완전히 거지국가로 알려져 있었던 한국이 왜 저렇게 잘 사느냐? 근데 우리는 뭐냐? 우리가 옛날에 한국보다 얼마나 잘 살았는데, 이런 문제의식이 생겼습니다. 그게 그 다음 해부터 민주화 시기를 통해서 공산체제를 무너뜨리는데 하나의 기폭제가 된 것은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쪽 동네 사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25 때 이승만, 트루만 두 분의 결사항전 정신으로 또 세계시민 정신으로 버틴 덕분에 세계가 살았어요. 세계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6.25를 다 이긴 전쟁이라고 합니다. 6.25를 이제는 동족상잔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다 이긴 전쟁. 오래전부터 오바마나 클린턴 대통령이 기념사를 할 때 6.25에 우리가 선을 긋고 지켜냈기 때문에 그 40년 뒤에 소련 동구 공산주의가 무너졌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도 6.25 하면은 이게 내전이라는 사람도 있고 6.25를 내전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남친이라고 하지 않고 그러한 사람이 문재인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전국 70년을 이야기할 때 우선 6.25가 어떤 세계사적 의미가 있느냐는 것부터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6.25는 세계가 이긴 전쟁입니다. 그래서 점점 6.25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세기의 3대 전쟁입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다음 월남전쟁이 아니고 6.25입니다. 1차 세계대전으로서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오스만 터키, 독일 제국, 그리고 러시아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 나치 군국주의 파시가 무너졌습니다. 한국전에서 우리가 맞선 덕분으로 공산체제가 무너졌습니다. 다만 한국과 중국 빼고. 그래서 이 1인 전쟁의 두 주인공 이승만, 트루만을 우리가 각 모시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되고 고맙고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결말을 봐야죠. 전후 70년 이렇게 역사적인 세계사적인 공헌을 한 우리가 이제 한반도에서는 끝장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자유통일 아닙니까? 자유통일. 자유통일 해가지고 북한 언론 정권을 평화적으로 제거하고 북한 동포를 해방시켜가지고 헌법 제1조가 명령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입니다. 우리의 영토인 북한 지역을 자유화시켜가지고 자유통일을 이룩하면은 남북한이 8천만 명입니다. 인구가 8천만 명입니다. 유럽에서 인구 8천만 명 되는 나라가 있습니까? 어딥니까? 유럽에서 80만 명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독일 하나밖에 없잖아요. 독일.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실력이 경제력만 보면은 거의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수준인데 통일하면은 그 시너지 효과로 우리가 독일급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2,500만 노예 상태의 우리 동포들을 해방해야죠. 오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공한 나라에서 왜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 많으냐?
이거 참 기적 아닙니까? 이것도 또 다른 기적 아닙니까?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행복도 조사를 해요. 행복도 조사를 하면 가장 행복한 나라가 뭐 한 10년 동안 계속 핀란드입니다.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 다 행복지수가 높아요. 그런데 한국이요, 행복한 나라 랭킹에서 60등 내립니다. 60등. 우리처럼 잘 살면서 이렇게 행복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 이외에 없어요. 딱 비교할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안보상에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행복도 조사에서 최고 조사입니다. 세계에서 4번째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저렇게 행복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불행감을 느끼느냐? 이거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저는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스라엘은 자주 국방하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압도적인 아랍 사람들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핵폭탄도 개발하고 전쟁을 하더라도 미국 도움 없이 우리 힘으로 싸운다 해가지고 예비군 여자 남자 똘똘 뭉쳐가지고 자주 국방하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뭐 많이 가보셨겠죠. 성지순례로. 저도 이스라엘 군대 취재를 하기 위해서 몇 번 갔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당당합니다. 우선 태도가 다릅니다. 또 총도 가지고 다니고 태도가 달라요. 우리 힘으로 이 나라를 지킨다 하는 그 자세에서 이미 행복한 거죠. 행복이 어디 좋은 밥 먹고 맛있는 술 마셔서 행복을 옵니까? 자기의 삶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거기서 행복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계에서 4번째로 행복한 나라가 됐는데 우리는 자주 국방하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의 그 결사항전 정신은 73년 전에 일이 되어버렸고 지금 우리나라가 북한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을 경멸하지 않겠습니까? 국력은 100배나 되는 나라고 미국까지 있는데 무슨 일만 있으면은 미국한테 기대가지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해구산 좀 확실히 하자 그러고 저게 무슨 나라냐 하는 경멸감을 갖고 있을 겁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력은 그것은 한미동맹의 약점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좋기만 한 건 없습니다. 좋은 것 뒤에는 반드시 거기에 부담이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너무나 좋은 거죠. 너무나 고마운 거죠. 한미동맹은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선물 아닙니까? 미국이 그냥 빠지려고 하는 걸 딱 멱살을 잡아가지고 한미동맹 안 만들어주면 우리 혼자서 북진하겠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유엔군이 관리하고 있던 방어포로 다 습공시켜버리고 막 깨우타는 그런 거죠. 그 이승만을 다독거리기 위해서 한미 상호방위条約을 맺은 것 아닙니까? 지금은 미국 사람들 고마워합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억지를 부렸는데 가만보니까 이 한미동맹이 미국의 가장 성공적인 안보 외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미동맹이 너무 좋아요. 어느 정도 좋으냐? 북한이 핵을 만들었는데도 우리는 핵을 안 만들고 미국은 핵 우산 밑에서 안전을 도모할 수 있으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죠. 북한이 핵 만들면 우리가 핵 만들어야죠. 미국 핵에 의존한다? 지금은 바이든 대통령 사이 좋으니까 핵 우산을 강화를 해가지고 미국 핵이 사실상 한국의 핵과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보고 핵 개발하지 말라고 이렇게 달려고 있는데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이든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신뢰관계가 있지만은 그 변덕쟁이 트럼프하고 또 다른 그런 신뢰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때 되면 또 한국에서 이제는 안 되겠다. 우리 핵 만들어야 되겠다는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이게 바로 자주국방을 포기하면 그 국민들이 비겁한 국민이 됩니다. 비열한 국민이 됩니다. 죽고 사는 문제를 남한테 맡겨버리면
하는 일은 뭡니까? 손해 안 보기 위해서 자그마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는, 큰 것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안보 문제, 내거 문제 가지고 싸우면 근사하죠, 싸우더라도. 이스라엘도 치열하게 싸웁니다, 이스라엘 정치는. 그러나 큰 주제를 가지고 싸우죠. 우리는 뭘 가지고 싸웁니까, 지금? 치사한 말싸움만 하고. 왜냐? 안보는 미국이 알아서 해주니까, 요런 아주 치사한 고민이 되고 말았고, 그러니까 불평불만만 많아가지고 세계에서 불행한 나라로 꼽히고 말았다. 이게 정부 70년의 그늘입니다. 지난 정부 70년 우리 나라는 위대한 지도자, 훌륭한 지도자, 열심으로 하는 지도자 밑에서 최악의 조건에서 최단기간에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업적을 남겼습니다.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최단기간에 최소한의 희생이었어요. 최대의 업적을 남겼습니다. 특히 최소한의 희생이죠. 최소한의 희생. 원래 이런 엄청난 근대화 개혁을 하려면은 수십만이 죽는 거, 아니 수백만이 죽는 거에 보통입니다. 이런 변화를 가져오려면. 근데 우리 정부 70년 이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죽었습니까? 10만 명 죽었어요. 북한식으로 한 200만 굶어 죽었습니까? 저 옛날에 우크라이나식으로 300만 굶어 죽였습니까? 박정희 시절 18년만 딱 꼽으면은 박정희 대통령 18년 동안 얼마나 시위를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돌멩이를 많이 던졌습니까?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군 출신이면서 단 한 번도 시위대에 발포 명령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18년 동안 단 한 사람도 총 맞아 죽은 사람이 없어요. 시위대. 아마 미국 18년 동안 총 맞아 죽은 시위대 수백 명 될 겁니다. 수백 명. 그러면 이런 박정희 대통령이 진짜 노벨 평화상 받아야 될 사람 아닙니까? 이런 지도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18년 동안 그렇게 치열한 반대부 시위를 하는데도 발포 명령 내린 적이 없다. 한 사람은 구마 사태 때도 죽어서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여기 우뚝 서 있으면서도 고민을 많이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승만 박정희 두 대통령이 또 그 뒤에 지도자들이 좋은 일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치라는 게 이전 투구인데 기본적으로 권력 투쟁인데, 그러나 우리는 반공 자유민주주의 노선을 갖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은 그걸 스스로 해결해 왔습니다. 좌파 정권이 들어서서 반대한민국적인 정책을 펴더라도 선거를 통해서 그런 정권을 바꾸기도 하고 등등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소란스럽게 발전해 왔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조용한 나라 있잖아요. 북한이 세계에서 제일 조용한 나라 있지 않습니까? 대모하면 안 하고 조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용하면 망하는 거죠. 한국은 시끄럽게 발전해 왔는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부터 딱 첫 마디가, 건국연설 첫 마디가 민주주의는 문제 해결에 드릴 수가 있지만 종국에 가서는 선이 악을 이긴다고 믿고 민주주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저는 이승만 투만 대통령을 손잡고 이 밴디트 베일리에 맞서고 유엔이 우리를 도와준 그 덕분으로 해가지고 오늘날 남북한에 이런 차이가 났다 하는 걸 보면서 로마서에 나오는 그 유명한 구절이 자꾸 생각납니다. 악으로 갚지 말고 만인 앞에서 선을 행하여 악을 이겨라. 우리가 선을 행한 악을 이긴 건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우리한테 한식으로 북한을 때렸다면 우리 전쟁 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1983년 10월 9일 그날
일요일이었습니다. 김정일이 보낸 공작원이 미얀마까지 따라가가지고 아웅산 테러를 일으켜가지고 17명의 장차관급 우리 인재들을 죽였습니다. 서울올림픽 방해하고. 그런데 우리가 보복을 안 했습니다. 그건 전쟁상이죠. 그때 정관 대통령이 이거 보복했다가는 88 올림픽 날라간다. 참은 거죠. 1987년 11월 29일 김정일을 시켜가지고 중동에서 한 3년 동안 고생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노동자 115명이 탄 그 비행기를 포괄시켜가지고 미얀마 상공에서 115명이 죽었습니다. 승무원을 포함해서. 그때도 우리가 보복을 안 했습니다. 이것도 다 전쟁사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은 거죠. 참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남북한의 관계는 이런 식으로 역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실수한 게 자주국방에 너무 소홀하게 해가지고 비겁한 부분이 된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실수가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실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글 전쟁입니다. 한글 전쟁에는 우리 기독교가 상당히 옛날부터 큰 역할을 했죠. 그때는 문제가 뭐라 안 나니까 그때 한글 전쟁은 의미가 있는데 70년대, 80년대부터 박정희 대통령, 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한글 전쟁 정책을 펴면서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40년, 30년 지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한국어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한국어가 망가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 한번 과학 논문 같은 걸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글 전형을 보니까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요사이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상온이 무슨 뜻이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상온. 음식을 상온에서 보관해야 된다. 그걸 다 고온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온. 그럼 고온에 보관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온에 보관해야 될 유제품을 고온에 보관하면 그거 다 썩어버리고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언어가 혼란에 속하니까 사고방식도 그렇게 되버립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말의 중요성 아닙니까? 말의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단어가 지금 뒤죽박죽이 되고 있습니다. 욕설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정확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생하는 문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말이 헝클어져 버리면 정신이 올라옵니다. 분별력이 약해집니다. 우리 국민들이 분별력이 매우 약해요. 여기에 다른 이유도 있지만 저는 한글 전쟁에 의한 한국어의 곤란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어느 정도 분별력이 약하냐. 여러분, 한국 사람들 국민 평균 IQ가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리고 교육에서 세계에서 1등을 합니까? 대학 진학률 70%. 그 다음에 그래도 가장 오래 일하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근로시간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아요. 그럼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사람이 가장 많이 배우고 가장 열심히 한다. 그런데 그 결과로 이렇게 발전했죠. 그런데 소문대도 1등을 합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소문대 1등이라는 게 동의하겠습니까? 제가 예를 하는 걸까요? 천안은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이 한때 어른 중에 30%였습니다. 놀랍게도 학력이 높을수록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국민학교 졸업생, 졸업 실력을 가진 사람은 서울 사람 5%밖에 안 되는데 대학 졸업자 이상은 40%입니다. 배울수록 무식해집니다. 배울수록 무식해지는 나라가 됐습니다. 최근에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아니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에 대해서는 IAEA가 국제적으로 총동을 해가지고 2년 동안 그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건 절대 안전하다. 그래서 오염수로 말 안 쓴다.
처리수다. 이러면 그걸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기관도 아니고, IAEA, 유엔과 협력하는 이 세계 최고의 기구인데, 그러니까 그 연합국가, 카나다나 뭐 미국, 멕시코 같은 데도 그걸 다 받아들이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그래가지고 야단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국민력, 머리 좋은 사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해류도라는 게 있어요, 해류도. 해류도를 딱 펴놓으면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그 처리수가 물에서 뛰어가지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저 북쪽으로 올라가잖아요. 저 북쪽으로 해가지고 알라스카 쪽으로 해가지고 미국 한 바퀴 돌아가지고 한국에 올 때까지 5개월이나 걸리는데 그 사이에 다 희석돼 버리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걸 가지고 성공하니까 우리 국민적으로 50% 이상이 지금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러면은 머리 좋은 게 무슨 의미가 있고 배운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바로 한글 전공에서 나오는 사고력의 부족입니다. 사고력. 천안함 폭침이 그때 이명박 정부 때 이걸 국제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조사하니까 없는 사람이 많을 거래. 국제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인망 의석으로 그냥 훑었지 않습니까? 대구도 그냥 훑어가지고 기적적으로 발견한 게 의뢰 파편이었어요. 의뢰 파편을 건져 올리니까 그게 1번이라고 딱 써있죠. 1번. 그걸 보여줘도 북한 소유가 아니랍니다. 아니랍니다. 그게 30%입니다. 어른 중에 30%. 배운 사람이. 그러면 이런 나라가 과연 잘 사는 거면 1인당 GDP가 높다고 해서 과연 이 근사한 나라를 앞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회의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정도 수준까지 왔어요. 우리의 실력도 있었지만 이승만, 박정희 같은 위대한 지도자의 희생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고 훨씬 질이 낮은 지도자가 나오고 국민들 수준이 이렇게 돼버리면 이것을 결합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과연 이렇게 발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장담은 못하겠어요.